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을 발표합니다. 대한민국 우주의 하늘이 활짝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이 위대한 전진을 이루었습니다. 모두가 누리호 2차 발사 결과를 기다리는 가운데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결과지를 들고 단상을 향해 걸어 나옵니다. 국민 전체의 염원이 담긴 결과가 나오기 직전 모두가 비장한 마음으로 그가 입을 열길 기다렸는데요. 그가 마스크를 벗자 도저히 감출 수 없는 해맑은 웃음이 그의 얼굴 위로 피어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의 포문을 활짝 열어젖힌 것입니다. 현재까지 대한민국은 12개의 인공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독자 기술로 쏘아 올린 위성은 없었는데요. 천리안 2호의 경우 프랑스 아리안 스페이스 발사체를 활용했고 약 100조 원 가까이를 지불했습니다. 우주 개발은 신대륙 개발의 개념을 넘어설 만한 미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만큼 자체 기술이 없다면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도전은 우리에게 있어 엄청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한국이 발사체 개발 독립을 천명하고 단 2번 만에 궤도 안착에 성공하자 그야말로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우주로 아파트 17층 높이의 거대하고 무거운 발사체를 발사하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2012년 현재까지 이런 일이 가능한 국가가 아직도 양손에 꼽을 정도인데요. 미국, 러시아 등 최전선에서 우주 개발을 하던 나라들과 그 뒤를 쫓던 강대국들조차도 여러 번 실패의 고배를 맛본 뒤에야 비로소 우주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비로소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우주 개발을 경쟁할 수 있는 티켓을 손에 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지난 1차 발사에서 당초 누리호의 목적은 1톤의 위성을 지상으로부터 600에서 800km 떨어진 저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로켓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빨리 연소가 중단된 나머지 위성의 속도가 초속 7km로 지구 궤도를 돌아야 하는 것이 608밖에 나지 않아 낙하하고 말았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확한 파악이 우선이었는데요. 누리호는 무려 37만 개의 부품이 들어갔음에도 94%가 국산화되어 우리가 마음껏 뜯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1차 발사 직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항공우주연구원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총 2,600개 정도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했는데요. 그 결과 비행 중의 진동과 부력에 의해 헬륨 탱크에 가해지는 액체 산소의 부력이 상승하게 됐고 그 바람에 하부 고정 장치가 어긋나고 결국 헬륨 탱크가 이탈했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외국의 기술을 이전받아 만들었다면 이런 일은 꿈도 못 꿨을 텐데요. 정확한 자료보단 상상력에 의존해 수도 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런 로켓 기술 국산화의 1등 공신은 고정한 향후 한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본부장이었는데요. 부장은 2010년부터 누리호 개발 연구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미국 텍사스에 해내면서 위성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인터뷰를 통해 미국에선 외국인에게 로켓처럼 민감한 연구는 맡기지 않았다며 누리호 개발의 숨은 서름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한 고 본부장은 한국 로켓 개발의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 2000년 한국 최초로 액체형 골로켓인 과학로켓 3호를 개발했고 러시아와 나로호 공동 개발에도 참여했습니다. 또한 이번 누리호까지 3배 보면 무려 20년 넘게 발사체의 연구에만 매달렸는데요. 그는 나로호 개발 당시 러시아 엔지니어가 흘리고 간 종이를 주워 밤새워 번역하고 그들이 버린 기름까지 분석해가며 로켓 발사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우리는 누리호의 부품과 소재를 대부분 직접 개발할 수 있었는데요. 낯선 부품과 소재를 만들어줄 기업을 찾아 전국 팔도를 돌아다닌 결과 누리호에 들어간 부품 37만 개 중 94%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남은 5.9%가량은 압력 센서, 온도 센서처럼 기성품을 쓸 수 있는 부분이기에
사실상 완전한 국산화를 이뤘다고 평가받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그 개발하기 어렵다던 로켓 엔진 또한 독자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김진한 항우연 발사체 엔진 개발 단장은 느리오 개발의 최고 난관이라 할 수 있는 액체 연료 로켓 상용화를 이끈 장본인입니다. 김 단장은 나로호 사업부터 로켓 엔진 개발에 참여했는데요. 지난 2018년 75원짜리 엔진의 시험용 로켓 발사에 성공하기도 했죠. 이는 세계에서 7번째로 손꼽히는 성과였습니다. 독자 기술로는 로켓 엔진을 개발하는데 기존 우주강국들은 평균 10년이 걸렸는데 한국은 7년 반 만에 실제 비행에 성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한순간에 거저 얻어진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했는데요. 지상연소 시험 도중에는 설비가 폭발해 고장이 났었고 엔진도 연소 불안정으로 여러 차례 터졌습니다. 이 때문에 발사 일정도 2차례나 미루어졌다. 결국 20번 넘게 설계를 바꾸 무려 184회의 18,290초의 연소 시험을 거친 후에야 완성도 높은 엔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나로호 사업 초기만 해도 한국이 로켓을 만드는 게 사실이냐며 무시하던 러시아 연구진이 액체 연료 로켓 상용화 이후에는 공동 개발을 제의할 정도로 우리 기술력을 인정했다고 말하며 가슴 벅찬 심정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누리호 2차 발사가 1차 발사 때와 비교해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 위성 모사체뿐만 아니라 실제 작동하는 인공위성을 싣고 비행한다는 것입니다. 누리호에는 168kg의 성능검증 위성과 대학에서 제작한 큐브 위성 4개가 탑재되어 우주로 날아가게 되었는데요. 이때 발사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3톤의 위성 모사체가 함께 실렸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성능검증 위성은 3가지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임무는 무엇보다 누리호의 성능검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4개의 큐브 위성을 품고 안전하게 사출하는 임무도 있는데요. 그 이외에는 우리나라가 우주 핵심 기술과 관련해 비장하게 개발한 부품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큐브 위성에는 한국이 향후 2030년에 예정된 달 착륙선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도 있는데요. 다른 탑재체들도 우주 핵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장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게가 10kg 남짓한 작은 위성들은 평범한 위성의 1000분의 1 가격으로 제작할 수 있지만 그 성능은 웬만한 위성 저리가라 할 정도로 뛰어난데요. 고성능 적외선 카메라가 탑재되어 300m 영역까지 물체를 식별할 만큼 북한 핵실험의 사전 탐지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측돼 전 세계 외신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상식 탐지를 위해 중적외선과 장적외선 카메라가 동시에 탑재된 것은 저궤도 위성에서는 세계 최초로 이루어지는 시도이기 때문에 많은 우주강국들이 눈여겨보고 있죠. 후에는 누리호에 탑재돼 발사된 큐브 위성이 정상 작동할 경우 이르면 오는 26일부터 한반도 내 탐지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조기에 포착하는 한국군의 빠른 대응을 이끌어낼 것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질투심에 발칵 뒤집힌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은 항상 한국보다 항공우주 분야에서 앞선다고 생각하며 오만을 떨어왔습니다. 실제로 누리호 2차 발사 이전부터 일본인들은 마치 실패를 기원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왔는데요. 어떤 이는 한국은 우주 개발 분야에서 일본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후진국이라며 두 번째에 성공할 거라 믿는 한국인들이 불쌍하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죠. 하지만 결국 한국은 누리호 발사를 보란듯이 성공하며 한일 간 격차가 크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이 일본의 항공우주기술은 오히려 퇴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한국은 계속 비약적인 발전 중이라며 한국이 곧 일본을 항공우주 분야에서 완전히 압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근거는 바로 양국의 로켓 국산화를 들 수 있는데요.
일본은 중대형 위성을 쏘기 위해 액체 연료 로켓을 개발하려 했지만 어려움을 겪자 미국의 델타 로켓 기술을 전수받아 1975년에는 로켓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7회 발사 중 일부는 실패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독자 기술로 H2 로켓 개발에 나섰는데요. 이마저도 납땜을 잘못해 엔진에 불이 붙어 추락하고 터보펌프 이상으로 엔진이 멈춰 바다 한복판에 추락해 망신을 겪었습니다. 결국 일본은 외국산 부품을 들여와 안정적인 로켓 추진체를 만들어냈고 이것으로 97%라는 발사 성공률을 기록했다며 뻥뻥 걸렸습니다. 반면 한국은 외국인들 눈에는 광기로 비춰질 수 있을 만한 집착과 열정을 불태우며 로켓 개발에 임했고 결국 모든 부품과 설계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그것도 기존 우주강국들보다 빠른 시간에 이룬 성과이며 첫 시도부터 우주 대기권 밖까지 쏘아 올리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또한 한 번의 시행착오 끝에 궤도 안착에 성공하며 본인들이 최고라는 일본인들의 고정관념을 정면에서 박달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코 허투루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우리 기술진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고 개발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는데요.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던 누리로 2차 발사는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습니다. 로켓 발사에 있어 가장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기상 문제의 변수가 터진 것이었는데요. 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는 비가 내려 나라우주센터 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이동하는 길이 비탈길이라 미끄러질 위험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안전을 위해 하루 연기한 16일에 발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고층품까지 예고돼 큰 문제로 작용했는데요. 실제로 누리호 1차 발사 때에도 발사 당일 정오경에 우주센터 상공에서 고층풍이 강하게 유입돼 발사가 지연될 뻔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연장형성 발사체 체계 개발 부장은 발사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은 기상, 환경, 증지 상품과 고층풍이라고 설명했죠. 그런데 바람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다름 아닌 낙뢰였습니다. 많이 오면 낙뢰가 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이치인데요.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낙뢰를 머금은 구름이 있다는 섬세한 첨단 부품들에서 오작동 통신 방해가 일어나 수많은 전장품으로 가득 차 있는 누리호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발사 4시간 뒤에는 남극 세종기지에서 위성의 자세가 안정화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후 발사 다음 날까지 지상국과 원활한 교신이 이루어지게 되면 위성의 상태를 보다 정밀하게 확인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누리호의 차발사에 성공하게 되며 7번째 우주강국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즉 본 게임은 지금부터라는 것이죠. 한국의 경악스러운 발전 속도에 박수를 보내며 한국을 우주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일념하에 피땀 흘려온 우리 기술자들에게 감사의